자, 오늘 M7 오늘 첫 번째 테슬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심치 않게 나오는 소식이기도 한데 핵심 임원의 일단 퇴사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. 일단 그 전기차 부문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던 임원이 2명이 최근 테슬라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, 이 사이버 트럭 개발하고 양산을 책임지면서 한 3년 정도 책임지던 사람이 자기 회사를 떠나게 됐다 이렇게 밝혔고요. 이 사람이 꽤 오래 있었더라고요. 한 8년 정도 있었는데 2017년에 테슬라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 지난해부터 이렇게 3년 이상 요 전기차 주요 사이버 트럭 개발 양산을 좀 담당을 해왔던 사람이고, 그리고 또 모델 Y 담당하던 그 사람도 8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테슬라를 떠나게 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 속도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기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주요 사업부를 차지하는 임원들의 뭐 퇴사, 또 다른 곳으로 재입사, 이런 소식들이 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. 저는 이 소식 보고 어제 사실 이제 미 빅테크 근무하셨던 분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 참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테슬라보다는 이 머스크가 참 놀라운 사람이라고,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, 주에 한 번씩 정말 개발자들 다 소집해서 매 그 개발자들과 직접 소통을 나서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면서 거의 지금 휴머노이드 이 옵티머스에 미쳐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이에요. 그리고 요새 막 저커버그도 직접 메일 보내서 개발자 엄청 돈 많이 주고 데려오고 이런 소식 들렸었잖아요. 테슬라도 다르지 않습니다. 일단 테슬라는 뭐 이 정도는 제가 그 어제 만난 분이 이 정도는 뭐 그렇게 막 비밀스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도 가볍게 들어주십시오. 근데 그냥 일단 저 사람을 찍었어. 그 인터뷰하고 나서 그냥 통장에 바로 꽂아버린대요. 아주 막대한 자금을. 그러면 그 숫자를 보고 납득해서 들어오고, 만약에 한 3개월?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 바로 보고 아니면 바로 퇴출되는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, 빠르게, 뭐랄까, 세대 교체?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능력 위주의, 성과 위주의 이 머스크 눈높이에 맞는 이런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그게 결국 즉 테슬라의 그 가치의 바탕이 되는 그런 기술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면 그냥 퇴출되는, 자연스럽게 그런 구조에서 뭐 개개인으로는 뭐 본인의 자발적 퇴사일 수도 있고 뭐 정리해고 등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, 어쨌든 빠르게 좀 대처하는 측면에서 이 소식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았어요. 저의 개인적으로 판단으로는. 이런 소식이 좀 있었고, 어쨌든 근데 무시하지 못할 부분은 이 부분이긴 하죠. 어쨌든 다른 쪽에서도 뭐 ESS라든지 열심히 하고,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옵티머스나 뭐 로보택시 이런 부분에서도 상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이제 주력 사업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테슬라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는 무시하지 못할 이슈이긴 하나, 어찌되었든 이 내용 이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나큰 부정적인 모습은 아니고, 테슬라의 그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이슈는 아니다.
저는 이렇게 좀 봤습니다. 그런데 이 전기차 판매 부진과 같이 얘기 나온 게 중국 쪽 판매가 10월 이제 집계된 거 보니까 26,000대. 그래서 3년 내 최저를 기록을 하면서 좀 급감을 했습니다. 작년에는 4만 대 넘게 팔았으니까요. 작년 10월 대비해서 한 40% 가까이 감소를 크게 한 것이죠. 이유는 전자전기차 시장 성장을 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뭐 비아디라든지 최근에 그 로봇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 샤오펑 있죠. 샤오펑 쪽에서도 막 치우고 나가고 중국 쪽에서는 그 현지 전기차 업체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시장 판매가 좀 저조했다 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소식은 같이 좀 들어오기는 합니다. 전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좀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, 글로벌 전기차 신규 등록 오히려 성장을 했는데 테슬라가 이 주력 시장인 중국 판매에서는 좀 다소 뒤처지는 것을 보였다. 그래서 11월과 12월 남은 2달간 최고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판매가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하는 그러한 수치를 이번 10월에 기록을 했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무게 중심을 AI 이런 쪽으로 이동을 테슬라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매출 주력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고전이 아플 수밖에 없는 얘기이기는 합니다. 오늘 그 정도로 보고 지나가면 되고요. 다만 오늘 어쨌든 기술주들 랠리 힘입어서 테슬라도 3%대 정정에서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는 점은 여러분 체크하시고 같이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메타 두 번째로는 같이 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. 일단 엔비디아는 CT 쪽에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어서 반면 메타는 이 메타를 줄고 부정적으로 평가해왔던 사람의 또 목표 주가 하향 소식 이렇게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. 일단 엔비디아가 M7 기업 가운데 가장 늦게 오늘 19일에 우리 시간으로 20일에 이 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시티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$210에서 $220로 엔비디아 좀 높여 잡은 상태이고요. 오늘 상승 6% 했으니까 여기까지 10%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. 목표 주가 대비해서는 그렇게 본 것이죠. 그래서 이 시티 쪽에서 이번 실적이 시장 전망 웃도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4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을 낙관적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매출 전망치가 이번 분기에 한 $546억 정도 평균치가 그렇게 나오는데 시티 쪽에서는 이보다 훨씬 상향한 수준이 $568억 매출 기록할 것이다.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어요. 이것도 지난번 본인 이 분석가가 전망했던 것보다 10% 이상 좀 높여 잡은 수치이거든요. 최근에 블랙엘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블랙엘 관련해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. 출하 좀 낙관하면서 이 부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면에서도 저평가다. 엔비디아 PR이 28배, 29배 이 정도인데 브로드컴 38, AMD 37배 이 정도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더 낮다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이 목표가를 더 올려 잡은 내용 같이 나왔는데요. 반면 메타에서는 BNP 파리바에서 메타를 작년 커버 시작하고 나서 줄곧 매도 의견을 유지했던 분석가이긴 합니다만 목표가를 $616로 잡았다가 이번에 $580까지 낮춰서 이렇게 하향 조치를 했어요. 이유는 AI 투자 좋은데 너무너무 막대하게 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수익이 조금 더 이것을 넘어서는 그 시점과
이 현금을 조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설비 투자뿐만이 아니라 운영비까지 너무 공격적으로 확대해서 이 속도를 좀 따라갈 수 있을까, 이익률이나 성장률이 너무 걱정이 된다, 이런 내용이었었어요. 예, 그래서 엔비디아, 메타 이렇게 증권가에서 조금 상반되게 바라보고 있는 거 오늘 M7 두 번째 내용으로 묶어서 좀 준비해 드려봤고요. 자, 그리고 애플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 설문 수치 얘기하면서 10명 중 1명 정도만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에서 이 슬림폰인 아이폰 에어 이 신제품을 처음 내놓는 제품을 사고 있다. 생각한 것보다, 마케팅한 것보다 대비해서 많이 못 팔고 있다라는 내용 최근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눴었던 것 같은데, 이게 원래 그러니까 9월에 보통 출시를 계속 해왔었잖아요. 그래서 신작 내놓을 때 그러면 에어도 다음 버전 내놓겠구나 이랬었는데, 워낙 좀 생각보다 수요가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후속 모델 출시를 한 9월 반년 정도 늦게, 그러니까 내년 가을 말고 내후년 뭐 봄 정도에나 좀 내놓을 수 있다, 이런 내용이 외신 보도 통해서 전해졌어요. 이게 사실 얇아져서 저같이 좀 손 작고 그냥 얇고 그냥 가벼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데, 워낙 이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경량화하다 보니까 기능적으로는 뺀 게 좀 많았습니다. 뭐 스피커라든지 그 카메라라든지, 그쵸? 카메라도 뭐 하나 정도만 반영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, 그러니까 기술과 디자인을 좀 타협을 하면서 그만큼의 예상했던 소비층 공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조립하고 이런 폭스콘에서 생산 라인 축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프로 같은 경우에는 17 프로 같은 경우에 수십 개 라인 유지 당연히 되고 있는데, 지금 1개 반 정도 생산 라인만 놔두고 말버릇이 놔두고 이달 만에 또 생산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고요. 뭐 등등 폭스콘뿐만이 아니라 또 재료 조립하는 곳에서 그렇게 낮추고 이미 생산 중단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글과 아마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지금 미뤄졌었던 건데, 그 고정밀 지도 1대 5천 고정밀 지도, 이걸 구글 쪽이 우리 정부에 좀 허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. 그래서 1대 5천 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을 구글 쪽에서 요청을 했었는데, 그러니까 실제 거기를 5,000배 정도로만 축소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건물이랑 도로 같은 거 더 세세하게 표시가 될 수 있게끔. 근데 이게 우리의 데이터 주권이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라서 이게 지금 결정이 계속 좀 미뤄졌었던 바가 있습니다. 근데 요거 관련해서 반출 심의 회의 좀 개최되고 오늘 좀 결론이 나올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,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보내줄 수 있어. 근데 서버 같은 경우 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버를 그럼 너희가 구글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해. 근데 이걸 또 구글 쪽에서 안 받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한쪽에 무자비한 뭐 요구를 우리가 들어줄 필요는 없죠. 그렇죠? 물론 이 IT 인프라 뭐 이 흐름에 따라가는 것도 맞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. 뭐 어떤 세계든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이런 게 당연한 이치이자 논리인 것 같은데, 그러한 이 힘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듯합니다. 그거는 요 소식 좀 짧게 보도록 하겠고요. 아마존도 좀 간단합니다. 원래 아마존에서 이 하나 홀이라는 탭 열어서 굉장히 저가 상품, 뭐 $10 이하 상품 이렇게 판매하는 그것을 테스트했었는데, 이게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14개 시장, 뭐 홍콩, 필리핀, 우리나라는 들어가진 않았는데 뭐 나이지리아, 뭐 오만 등등 14개 시장 대상으로 요 저가 플랫폼 아마존 바자 요 앱을
별도로 좀 출시를 했어요. 그래서 이런 중국 저가 플랫폼들 있죠. 쉬인, 테무. 저는 가입은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쪽이랑 정면 경쟁에 하는 의도로 아마존 바자를 출시를 했고요. 그래서 $10 미만의 패션 생활용품을 파는 이러한 앱을 또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어제 워런 버핏의 마지막 서한, 마지막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을까를 주제로 짧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공개가 돼서 그거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해요. 단순한 투자 조언은 아니더라. 물론 뭐 자식들한테 재산 증여하고 이분이 거의 100세에 육박하잖아요. 자식들 했을 때 굉장히 더 자녀들 했을 때 나이가 낮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70살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재단 쪽에서 재산 증여하고 이제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환원하고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리고 뭐 증시에 대한 투자에 대한 조언 뭐 아끼지 않았고 근데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그 내용 쭉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니었다. 뭔가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우리에게도 이제 기감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했다. 뭔가 참 어른의 고백이었달까요? 저는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. 자, 일단 저희 또 버크셔에서의 주주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 주주들이 그 후계자 있죠? 그렉 아벨 부회장에 대한 그 신뢰를 보일 때까지 이 주식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고수를 했고요. 그러면서 경영하는 사람 바뀌어도 이 버크셔에서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. 그러면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나은 전망을 갖고 있다. 뭔가 어떤 치명적인 재앙을 맞을 이유는 없다. 맞을 가능성이 적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그러면서도 현실에 대해서는 좀 묵묵히 담담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. 주가는 변덕스럽게 움직였고 뭐 그 60년의 그 역사 기간 동안 뭐 갑자기 50% 하락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. 하지만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. 미국은 그리고 버크셔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. 이렇게 좀 당부를 하고 담담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큰 비중으로 봤던 것이 자신 그 전하는 내용을 인생 전체로 옮겨와서 그 시선을 옮겨와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. 자신의 인생의 후반이 전반보다 더 좋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과거의 실수로 괴롭히지 말고 그 경험에서 조금이라도 배우고 나아가면 된다. 개선하기에 늦은 때라는 건 없다. 결코 없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를 쭉 줄곧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요. 진정한 위대함의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돈도 권력도 명성도 아니다. 진정한 위대함은 타인을 돕는 친절한 행동에서 비롯된다.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면서 뭐 청소부 이야기 나와서 갑자기 뭘까 이렇게 봤더니 지위와 직책에 상관없이 똑같은 인간임을 대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. 한 시대를 이끈 투자자는 결국 뭔가 숫자보다는 사람을 그리고 이보다 품격을 남기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박수 받으면서 퇴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서한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.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인간의 품격이다.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은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렇죠?
이게 들어올 때보다 이 퇴장할 때의 모습이 참 아름답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. 뭐 친구 관계에서도 뭐 사실 시절 인연이라고 좋을 땐 좋았다가 이 친구와 내가 멀어질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그래요. 이렇게 정말 패기 넘치는 신입사원으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연차가 차고 하면서 정말 그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은 뭔가 후배들한테 정말 고생하셨어요라고 박수 받고 퇴장하기보다 그래 너 나가는 게 우리 조직에 더 도움이야 뭐 이런 모습.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만드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. 그런 참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 한 번씩 좀 돌아가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오늘 M7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